몰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최우선과 인프라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선에 세계 금융시장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안보, 경제에도 큰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조순재 씨는 최태민이 영예 시절부터 박 대통령에게 국모, 대통령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르재단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 측근과 각종 계약을 하면서 돈이 줄줄 샜습니다. 검찰이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성각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차은택도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국회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다. 새 야당이 총리 국회 추천을 거부하고 12일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뉴스판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다 놀란 날입니다. 설마 했는데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과 여성 폄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반대로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끝내 유리천정을 깨지 못했습니다. 먼저 지선호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죠.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Trump.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도널드 트럼프가 가족들과 연단에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I pledge to every citizen of our land that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트럼프는 최대 경합 지역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등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선거인단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례적으로 패배 수락 연설을 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 안보 지형에는 당장 균열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줄곧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고 기존 동맹국에는 미군 주둔 부담금을 지불하라며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세계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5%, 홍콩 항생 지수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11% 넘게 추락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가 외교 정책과 동맹 관계를 재검토하려고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에서는 벌써부터 동맹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진영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너무 좋아서 민주당은 넋이 나가섭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를 이겨서 정부와 의회 권력을 전부 차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놀란 미국의 표정을 워싱턴 DC에서 백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공화당 선거본부에 모여 환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를 제45대 대통령으로 소개하며 한껏 분위기를 띄웁니다. And I'm mostly grateful to our president-elect, whose leadership and vision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성희롱과 성추행 논란으로 공화당 지도부조차 지지 철회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는 선거 막판까지 패색이 짙었지만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결국 유권자를 움직였습니다. 8년 만에 백악관을 되찾은 공화당은 환호했습니다. 반면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자축 행사를 기대하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캠프는 예상 밖의 패배로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Disappointment is honestly that doesn't do it justice as to how I feel. Honestly, ashamed. 공화당은 특히 상하 양원 선거마저 승리로 이끌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완벽한 집권을 이루게 됐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히는 오바마 케어와 이민개혁 행정명령 등은 이제 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인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도엽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우리 경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가는 급락해 앞으로 1900선도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원 달러 환율도 단순에 14원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당정회의, 경제장관회의, 금융시장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이라 제대로 일손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소식에 청와대는 곧바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NSC 보고를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발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 단계부터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 당선자 측과 폭넓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외교안보,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트럼프 진영과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지속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식과 환율이 유동치자 금융권과 경제부처들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금융시장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미 대선 결과를 두고 경제부처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연 건 이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한반도 방어 관련 공약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방위 분담금을 2배로 올린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도 시사했습니다. 대북 정책 전반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안보 정책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And we protect them and they pay us very little.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이야기하며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면 그들끼리 싸우게 하자며 행운을 빈다, 알아서 잘 해봐요라고 빈정댔습니다.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 기조가 강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볼모로 급격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드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 대북 강경 제재 기조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신 중국이 북핵 해결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China should go into North Korea. 이런 트럼프에 대해 북한은 우둔한 힐러리, 현명한 트럼프라며 노골적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최순실 파문으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외교를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언행은 예측이 힘들고 여성 비하 발언과 추문도 잇따랐습니다. I did try and fuck her. She was married. 박 대통령을 정상외교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슨 정책을 선호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 정세라든지 한국 입장에서 동맹 관계에 있어 한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미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꼭 집어 재협상을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기에 대처할 경제사령탑은 사실상 2명,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오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disaster. 트럼프의 경제정책 핵심은 무역 장벽을 쌓아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한미 FTA를 개정하게 되면 4년간 수출 손실은 최대 30조 원 이상, 일자리는 24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가 대중 무역 보복에 나서면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을 통한 미국으로 가는 수출, 간접 수출까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당선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지만 위기에 대처할 경제사령탑은 공백 상태. 유일호 부총리의 후임 임종용 내정자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정책 대응을 통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이 매우 기묘한 때인데요. 대내외적인 폭풍에 휩싸인 한국 경제. 중심을 잡을 경제부총리만이라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지난해 1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트럼프의 지지율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막말과 기행에 같은 당 의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왜 이 아웃사이더에게 백악관 자리를 내준 걸까요?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와 이 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노 수준을 본다면 한국판 트럼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I voted today for Donald Trump. He's the lesser than two evil.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승리는 기존 정치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득권층의 환멸을 느낀 보통 미국인들이 분노의 대변자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택했다는 겁니다. FBI의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도 못 믿을 클린턴이라는 인식과 판을 바꾸자는 여론을 더욱 공고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전 미국 CNN 방송은 투표에 앞서 클린턴의 당선 확률을 91%라고 했고 대다수 여론조사도 클린턴의 압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 샤이 트럼프 때문입니다. 평소 트럼프의 인종과 여성차별 발언에 지지 의사를 숨기던 지지자들이 투표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I voted for the person that represented most of my values and family values that we have at home. 트럼프가 내세운 자유무역 반대는 불황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희망을 주며 중산층 백인 지지를 이끌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와 무슬림 입국 금지 등 극단적인 공약까지도 미국인의 안전을 지켜줄 거란 믿음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전 세계를 놀래키며 당선에 성공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는 미국인들로 캐나다 이민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SNS상에선 미국은 죽었다는 비탄의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당선 연설에서 포용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글쎄요, 미국 사회가 두동강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자신이 대선의 승리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도널드 트럼프. We will win. We will shock the world. 그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엔 세계 종말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이민 방법을 검색하면서 캐나다 공식 이민 웹사이트는 접속 폭주로 마비됐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백악관으로 몰려가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며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I'm feeling pretty shocked, honestly, because I didn't think Trump was going to win. I don't think anybody really did. Donald Trump, because we were so close to having our first ever woman president, and we have a guy that's a white nationalist. 클린턴을 지지했던 할리우드 스타들은 선봉꾼이 나라를 이끌게 됐다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합성한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지저분한 선거였다는 오명을 남긴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는 충격과 분열로 가득 찬 대선 후폭풍 수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주류 정치권과는 아무 인연이 없던 트럼프의 놀라운 승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수많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웃사이더 대통령, 부동산 재벌, 최고령의 3번 결혼한 대통령, 또 첫 외국 출신 퍼스트레이디를 둔 대통령. 자, 플레이보이 소리를 듣고 음담패설과 막말 대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슬로건 하나로 세계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의 삶을 판포커스가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 꼬마 케빈이 길을 묻는데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대답하는 이 남자 트럼프입니다. 영화 속 배경이 바로 자신의 건물 맨해튼 트럼프 타워입니다. 10조 원대 재산은 그의 최고 자랑입니다. I'm using my own money. I'm not using the lobbyists. I'm not using donors. I don't care. I'm really rich. I'll show you that in a second. 중학 시절 선생님을 폭행한 문제야. 강제로 군사학교에 보내진 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He had to be better than his father. You know, we were sent there to be the best of the best, and you know, we knew what our job was. 25살에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고 재개발 사업을 벌려 억만장자가 됩니다. 물론 평범한 부자는 아닙니다.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이기도 하고 Miss Universe and Miss USA, I own it. 프로레슬링 단체 회장과 삭발내기 대리 경기를 치르기도 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끈 건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서 유행시킨 이 말입니다. I was wondering what you would say to President Obama. You're fired. 지난해 6월 그런 그가 갑자기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We'll take this country and make it great again. We can do that. 이후 1년 5개월은 그의 지난 인생처럼 좌충우돌입니다. 쏟아내는 막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I don't remember. He's going like I don't remember. Oh, maybe that's what I said. 인종차별.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of Muslims entering the United States. They have no respect for human life.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지지자들은 막말 강도가 세면 셀수 열광했습니다. Because we can't continue to allow China to rape our country. And South Korea, crazy is right? Who said that? Stand up. Stand up. He said it's crazy. It's true.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언행에 분노했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벌거벗겨지고 불태워지고 조롱당하고 명예의 전당 이름표까지 부서집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꿋꿋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 가족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24세 연하, 트럼프의 세 번째 부인인 멜라니아는 전당대회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Donald is a wonderful husband, father, and grandfather. He's also compassionate, thoughtful, giving, and loving. 미모는 물론 뛰어난 말솜씨까지 갖춘 큰딸 이반카는 트럼프의 이미지 개선을 이끈 최고 비밀 병기였습니다. It required him to find the best talent
to give people the opportunity to succeed, to set the vision for them and help them. 그의 아들 에릭과 도널드 역시 선거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 마쿠 실세가 누구냐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미모의 딸 이방카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백악관의 문고리,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코리 루온다우스키는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여기자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강경파로 찍히면서 지난 6월 경질됐지만 정치 해설가로 활동하며 끝까지 트럼프의 남자로 활약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고 스타로 떠오른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는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쿠 실세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When my father says that h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he will deliver. 백악관 공보라인엔 여론조사 전문가 출신의 켈리언 코네이 선대본부장과 이방카의 최측근인 호프 익스 대변인이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캠프를 총괄한 스티브 배넌과 트럼프를 지지한 루디 줄리아니,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밀러도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 자리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와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재무장관엔 투자가인 칼 아이칸이, 국방장관엔 마이크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선거 시작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자신했던 힐러리 클린턴. 주요 경합주에서 줄줄이 패하면서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유리천장을 깨겠다던 그 꿈. 어떻게 하다가 깨진 걸까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예측을 벗어난 개표 결과 클린턴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합니다. Everybody should head home. You should get some sleep. We'll have more to say tomorrow. 트럼프의 승리가 굳어지자 클린턴은 패배를 받아들인 듯 SNS에 오늘 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론조사와 전문가 예측까지 승리가 점쳐졌지만 3대 경합주이자 선거인단 67명이 걸려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주를 모두 트럼프에게 내주며 좌절했습니다. 대선 레이스 내내 트럼프에 앞섰던 클린턴의 충격적 패배는 FBI 이메일 스캔들이 안긴 거짓말 이미지와 떨치지 못한 건강 이상설이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믿었던 흑인 투표율이 오바마 재선 당시보다 저조했던 것도 큰 악재였습니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한 힐러리 클린턴. 유리천장을 깨고 첫 미국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던 힐러리의 꿈은 트럼프의 대이변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은 잠시 뒤 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남긴 육성 증언을 단독 보도합니다. 최태민 씨는 1970년대에 이미 당시 박근혜 영예에게 장차 여성 대통령, 아시아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주입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동생들과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단독 보도 장민성 기자입니다. 최태민 씨는 1970년대 박근혜 대통령과 구국 선교단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자 아시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정치적 야망을 자극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면은 이 기초를 해가지고 성장하면은 여성 대통령이 가능하고 그때 바람을 다 넣었지. 박 대통령이 1998년 정치를 시작한 것도 최태민의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구국선교단이 이름을 바꾼 새마음 봉사단 시절에는 박 대통령이 새마음 교주로 불렸다고 조 씨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세만 표시다. 조 씨는 초기부터 최태민과 박 대통령은 완전히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부터 우리는 부가분의 관계로 봐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박 대통령은 최태민 씨의 역삼동 집에 사흘에 한 번꼴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 자주 왔어요.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온다 하면 우제일라 오면 다 피하고. 두 사람만 보내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들어갔다 가면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제에 들어오다가. 최태민은 박 대통령 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박 대통령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구국선교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순재 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혹시 그네 잡아먹을까 싶어. 대통령이 견제한 거예요? 그럼. 박 대통령이 친동생인 근령 치만 씨와 멀어진 것도 최태민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조 씨는 말했습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그래서 힘들죠.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조순재 씨는 양아버지와 가깝던 시절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계 입문 당시 자신의 친어머니가 선거 자금을 댔고 그전에는 자기 부인이 박 대통령의 살림살이, 건강을 모두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화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청와대에 보관돼 있던 산삼을 전해받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습니다. 산삼 무슨 옷바지 같은 거는 작아서 입다만 하는데 그것도 오고. 박 대통령이 은둔하던 시절엔 조 씨의 부인이 곁에서 하나하나 보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영양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조련하기로 했어. 우리나라가 멸치 출신이거든. 청국장을 좋아하는 박 대통령을 위해 조 씨 부인이 일본에서 낫또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청국장을 좋아해가 청국장 맨날 우리나라 청국장 해준다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서 사오고 그래. 조 씨 부인이 보낸 가정부가 12년 동안 박 대통령의 살림을 도맡았다고도 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이자 최태민 씨의 부인 임선희 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친이 돈보따리 들고 가서 지구당 사무실에 아파트가 하나다 그 앉아가 우리 모친이 돈보따리 다 풀고 그래가. 조 씨는 이처럼 가깝게 보살폈던 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하자 격분해 이명박 캠프의 어두운 가족사를 고백했습니다. 조 씨는 의붓아버지 최태민 씨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한 일반적인데 우리 모친 만나는 사람대로 인간이 된 거지. 여자 문제에 대해선 대단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자라 하는 걸 저측하는데 그냥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아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최순실 사태가 커지면서 여야가 소급 입법 카드를 내놨습니다. 최 씨 일가가 부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불렸다고 보고 이를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을 막고 있는데 어떤 수를 내려는 건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민간인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하지만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재산 환수를 하려면 재산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 환수를 해야 하는데 그 범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소급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도 일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문화 사업을 한다며 대기업 돈을 끌어모은 미르재단은 제대로 된 사업도 없이 직원들 복리 후생부터 챙겼습니다. 대기업을 뛰어넘는 월급에 심지어 용역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TV조선이 입출금 내역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미르재단의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1월에 급여와 명절 휴가비로 사무총장과 이사에게 각각 1,200만 원과 1,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부장급은 980만 원, 30대 팀장급도 6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난 6월 사무총장에서 해임됐다던 이성한 씨는 해임 뒤인 8월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설립 1년도 안 된 작은 공익재단이지만 8월 한 달치 월급만 해도 매출 1조 원이 넘는 대기업 평균 월급 560만 원보다 많습니다. 운영도 나눠먹기식이었습니다. 지난 3월 광모 씨는 1,000만 원의 음식문화 세계화 프로젝트 자문 용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곽 씨는 팀장 장모 씨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 기준이 저희가 세워놓은 게 있어서요. 다 보고 절차를 거쳐서 출장 때 항공권 대행을 맡아 2,500만 원을 가져간 장순호 씨는 최순실 씨 강남 아지트 테스트로사의 등기 이사입니다. 또 차은택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도 5,500만 원짜리 디저트 개발 용역을 받아갑니다. 문화사업을 하겠다며 대기업 돈을 걷어 최 씨와 차 씨의 측근들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앞다퉈 눈먼 돈처럼 챙겼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최순실 씨는 자신이 다니던 마사지 센터 원장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혔죠. 이번엔 최 씨가 다니던 성형외과 원장이 대통령 순방에 따라가는 등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친인척도 모자라서 단골가게 원장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권 사업의 판을 키워보겠다는 계획이었는지 또 이걸 지원했다는 정부 인사들은 뭔지 자 이러니 국민들이 화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녹는 실로 주름을 펴는 피부 리프팅 시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단골 고객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직영해온 화장품 의료기 제조업체 A사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 대통령 순방에 따라갔습니다. A사 화장품은 올해 청와대 설 선물로 납품되고 6월 프랑스 파리 한류 관련 행사 땐 박 대통령이 직접 A사 부스까지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의 김모 원장은 지난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 교수로 위촉됐는데 박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교수가 5월 서울대 병원장에 부임한 직후였습니다. 더욱이 김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여서 의료계에서는 이례적이란 반응이었습니다. 드문 사례인 건 맞습니다. 2주쯤 후에 해촉을 했습니다. 실제 진료를 하신 적은 없었고요. 김 원장과 A사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피부는 병원 선임을 다르기 때문에 처방의 화장품 절반이 아니고 그때 4개 화장품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0년 4월 모교인 서강대에서 정치학 명예학사 학위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학교 측에 명예박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엔 리더십, 원칙, 신뢰로 한국 정치의 새 장을 열었다고 수여한 학위인데 이젠 헌정사상 첫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0년 박 대통령에게 수여한 명예 정치학 박사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평가해 학위를 수여했지만 박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으로 명예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학위 취소에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취소에 관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부경대 등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박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2008년 박 대통령에게 명예 이학 박사를, 부경대도 같은 해 명예 정치학 박사를 수여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명예와 신뢰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과연 명예박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영남대학교에서도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결국 문고리 3인방 전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고리 권력에 대해 사법 처리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용욱 기자, 오늘 몇 명이나 압수수색한 겁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문서보안 책임자였던 이 전 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안 전 비서관이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 의혹, 이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청와대 예산을 쓰도록 도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여론도 그렇고 실제 혐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귀국시켜서 소환하는 것도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정유라 씨를 소환 조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소재지 파악과 여권 무효화 등 소환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 씨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약 35억 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데 정 씨도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최 씨가 삼성 측에 모종의 대가를 요구했는지도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 씨가 삼성의 청탁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저녁 검찰이 체포한 차은택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어젯밤 공항에서 체포된 차은택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의 친분을 인정합니다. 안종범 씨하고 잘 아나요? 그냥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검찰로 압송돼 오늘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은 차 씨는 오전 10시부터 다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과 함께 광고회사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 씨가 큰 틀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계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차 씨는 유독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수석이랑 아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차 씨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며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부인한 겁니다. 검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최 씨와의 공모관계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여부도 파헤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권력에 있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가 주도해 수백억 원을 모은 K스포츠재단이 어떻게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롯데그룹이 낸 70억 원을 돌려줬는지 궁금해집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당시 검찰 수사 정보를 훤히 들여다본 사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검사와 수사관 250여 명을 동원해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원 자택까지 17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첫 압수수색 하루 전인 6월 9일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던 출연금 70억 원을 갑자기 돌려줍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후원금 반환 공문을 받은 6월 7일은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미리 듣고 황급히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됩니다. 당시 대기업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노트7 폭발 사건으로 복잡한 삼성그룹이 더 골치 아파졌습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게 그룹 승계권 문제와 연관된 게 아닌지를 검찰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과 관련 검찰이 삼성의 고위 임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최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8월 독일에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6개월 뒤 삼성 테크윈 등 방산 계열사 4개를 하나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한 달 뒤인 12월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습니다. 이후 정부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조 원 규모의 빅딜을 승인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자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또 2015년 5월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합니다. 이번 합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쉽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단일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후 삼성은 최 씨의 독일 법인과 35억 원짜리 컨설팅 계약을 맺고 미르와 K스포츠에 204억 원을 지원합니다. 결국 정부의 방산 계열사 매각 승인과 국민연금의 역할 과정에 최 씨가 도움을 줬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야 3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 장외 집회에 나가겠다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추천 총리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 거절한 것을 두고 국정 공백을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뒷말이 나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어제 국회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다. 야3당 대표가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로 평가했습니다. 어제 정말 대통령이 스치듯 국회를 다녀가셨습니다. 13분 동안 대통령께서 준비하신 말씀만 딱 하시고 가셨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총리 추천보다 대통령 이선 후퇴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세한 권한을 따질 때도 총리 후보를 거론하면서 여권이 갑론을박할 때도 아닌 때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야3당은 이번 주말 집회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분노하고 불안합니다. 그 분노의 절정은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분출될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방치하며 박 대통령과 여권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다며 분통입니다. 억지로 트집을 잡고 뭐 잔재 조건으로 또 다시 붙이고 하는데 그 집회가 끝나면 다시 거국내각 중립 구성을 위한 좀 실효적인 논의가 재개되지 않을까. 당초 거국 내각을 제안했던 야3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에서 총리 권한 구체적 명시, 대통령 탈당에 이정현 대표 사퇴까지 요구 조건을 늘렸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권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이선 후퇴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이어 허원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침 일찍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헌법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다며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배성래 홍보수석은 기자들에게 내각 통할권, 강요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을 총리가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만 하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상 총리 권한 보장을 되풀이합니다. 생색만 낼 뿐 이선 후퇴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에선 구체적인 권한 이양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의심합니다.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국면 전환용 꼼수이고 또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헌법을 파기한 대통령이 뒤늦게 헌법 타령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영수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을 언급하지 않겠냐고만 말합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비박계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체 후 재창당을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친박 초선 의원들은 당의 균열은 안 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각기 운영하던 비주류 초재선 모임과 중진 모임이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당 해체만이 책임지고 반성하는 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건강한 보수와 당이 해체 후 재창당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정현 대표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건강한 보수와 혁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는 13일에는 광역단체장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시국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친박계 초선 의원들은 맞불 성격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당의 균열은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대로 갔을 때에 과연 우리 여당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아직 표현은 자제하지만 친박과 비박이 서로를 향해 당을 떠나라는 새싸움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뒷얘기를 화끈하게 전해드리는 정치 속보기. 오늘도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총리 추천권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보니까 안철수, 박원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하야 투쟁을 같이 하겠다고 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두 사람이 오늘 한마디로 같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하야하라, 그 투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 얘기를 또 안 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 간에 약간 온도차가 보이는데 왜 그런지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야권 대선 주자들이 거국 내각이냐 하야 탄핵이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먼저 탄핵행 차선을 타더니 신나게 달려나갑니다. 추월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깜짝 놀란 걸까요? 하야 투쟁 차로로 재빨리 옮겨 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박 시장과 손잡고 하야행 차선에 오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역풍 불까 몸조심하는 걸까요? 두 차선을 오락가락합니다. 과연 어느 쪽 길로 갈까요? 네, 지금 그림만 봐도 뭐 입장을 알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안철수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은 한 5년 전에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직전에 만나서
의기투합을 했죠. 물론 한 명은 양보를 한 거고 한 명은 시장에 나갔는데 그렇죠. 그때 하여튼 뭐 손잡았던 모습 이후에 물론 몇 번은 만났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뭘 해보자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왜 만났을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 오늘 한 말, 두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시죠. 네. 대통령이 물러나고 빨리 그다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박 시장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뭐 한마디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왜 지금입니까? 이 박원순 시장한테는 지금이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 상황입니다. 존재감도 떨어지고 또 지지율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갑자기 탄핵 깃발 들고 나오면서 이 선명성 부각하니까 지지율 지금 상승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밀리다 보니까 야, 이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강한 주도권을 갖고 가는 이미지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 탄핵 하야 이쪽 진영으로 급하게 붙은 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것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오히려 먼저 치고 나가서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해보는 게 오히려 자신의 대선길이 더 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문재인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아니다. 지금 이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건 역시나 혼자 해서는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민주당 쪽에서 한 명은 국민의당과 중도층에서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더 크게 그러니까 태풍이 두 개 만나서 더 큰 태풍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이 하야 투쟁의 쌍두마차로 가겠다. 이런 의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태풍 두 개가 만나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빠지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렇죠. 그거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럼 대선 때까지도 전략적 제휴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조금 다른 입장일까요? 지금 일단은 하야 투쟁은 손을 잡고 가겠지만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사람이 보면 좀 입장차를 보인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은 일단 야당만 함께 같이 하자. 하야 투쟁이고 뭐고 야당만 모여야지 여당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소리야. 여당도 같이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여당의 비박 그리고 야당은 아니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끌어모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두 사람의 이점 차이가 보이고 이건 역시 대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전략의 차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야권에 문재인에 대적하는 유일한 대안 후보가 나다라는 걸 야권 내에서 보이고 싶은 거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야당이 아니라 제3지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야 투쟁을 제3지대를 만든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비박 일부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면 정말 큰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 거기서 내가 주도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여기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면 반기문 총장이 아마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대표주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넘쳐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순실 사태에도 한일 양국은 오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합의했다가 거센 반발에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야당 반대가 심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지 10여일 만에 열린 2차 실무회의. 한일 양국은 주요 문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내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야3당은 일제히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북핵을 막는 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국방부는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고 황교안 국무총리 또한 교체될 예정이라 협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총리가 협정 체결에 반대하면 상황은 더 꼬이게 됩니다. 2012년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순실 사태로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래입니다. 네, 트럼프 승리. 이전 리포트에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최강 아산 정책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지금 현실이 어떤지 좀 더 깊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승리 비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박탈감, 네. 그리고 결국 인종의 문제에서 굉장히 그 백인 중산층이 결집을 했다. 아마 이것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말한다면은 왜 트럼프가 일반 대중한테 어필했나 하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 사회 내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문제를 그냥 터놓고 얘기했다. 그래서 사실 내심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대신했다라는 그런 통쾌함,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트럼프의 승리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백인들이 그동안 좀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네. 인종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참고 있다가 뭐 경제가 좀 나빠지니까 이게 정말 폭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 그렇죠. 결국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산층의 몰락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들의 일자리가 소수민족한테 갔다. 우리는 결국 부자들한테 계속 다 뺏겼고 기존 정치권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아마 그 이번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표 찍고 난 다음에 실제 결과 보고 좀 이럴 수가 있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서로 자축을 했겠죠. 그나마 가장 역시 충격을 받은 거는 이 클린턴 후보 쪽이겠죠.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현실이란 게 우리나라 내년 대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내에서 반미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여중생 사망 사건이라든가 2008년에 쇠고기 사건으로 인해서 반미 분위기가 확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다분히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반미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입니다. 방위 분담이라든가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등등 좀 약간 다른 방향이 있지만은 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민주당은 사실 상원은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고 그렇죠. 하원까지도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둘 다 졌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상하원이 공화당인데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공화당이 대통령, 상하원 모두를 차지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공약 내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실행되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잡음으로써 공화당 정통의 정책으로 좀 회귀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트럼프와는 좀 반대지 않습니까? 트럼프와는 반대일 겁니다. 다시 공화당을 세워야 된다는 쪽에서 아마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정통 공화당의 대내외 정책 쪽으로 회귀하는 성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락 연설에서 이미 트럼프 당선자가 통합을 하겠다, 페어하게 하겠다 등등 얘기하는 걸 볼 적에는 그동안은 이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약간 좀 익스트림한 얘기를 했다 하게 되면 앞으로는 좀 더 이 상하 양원과 교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관심은 말이죠. 네.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핵무장도 뭐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그리고 북핵 문제, 또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디를 봐도 결코 호락호락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 번째 보게 되면 북한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핵무장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 관계 전반적으로 볼 적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를 보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 관계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비즈니스맨이라서 그렇죠. 결국 돈의 문제에 귀착이 될 것이고 방위 분담을 얼만큼 하느냐, 또한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예를 들어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우리를 좀 압박하는 쪽이 많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제 햄버거 먹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에게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럼 나중에 말이죠. 지금 사령부가 사실 와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국제회의를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는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 만한
그런 기반이 돼 있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데 과연 국내 정치적 안정이 얼만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답을 낼 수 없고요. 단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 적어도 안보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우리의 공공 외교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결국 정부 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항상 하던 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은 의회를 통한 우리의 국회와 미국 의회 이러한 그 새로운 판짜기에 있어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어떤 적어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카터 정부가 뭐 미군 철수 주장을 했지만 의회가 막았던 것과 비슷한.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삼척 해안에서 구조 활동 중 실종된 김영욱 경사는 딸의 5번째 생일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권병 순경은 3살 배기 딸과 임신 7개월인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해경대원 김영욱 경사가 실종된 삼척 앞바다. 한 걸음에 달려온 가족들은 거친 바다만 바라보며 오열합니다. 애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부부 해양경찰관으로 금슬이 남달랐던 김 경사는 어려운 일을 도맡아온 존경받는 해경대원이었습니다. 큰딸의 5번째 생일인 어제 근무를 끝내고 가족과 함께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 가족들의 가슴은 더욱 찢어집니다. 아들을 이제 모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특전사를 제대한 뒤 4년 전 해경에 투신한 박권병 순경. 3살 배기 딸과 임신 7개월인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시고 대충 살림이 잘 좋다 그랬는데 천일은 날개를 떨어졌어요.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3m가 넘는 파도가 일어 해경의 수색 작업은 이틀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진짜 정보를 찾는 남자 진정남 정은섭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정남, 오늘 2번째 시간 어떤 정보를 찾아왔나요? 네, 요즘 환절기라서 여기 이 핸드크림 바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손을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이 핸드크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네, 바로 우리 영수증을 만났을 때입니다. 영수증이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VCR부터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험을 도와주실 상명대학교 화학과 강상욱 교수고요. 그 핸드크림을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면 화학약품이 묻어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입니까? 글쎄 한번 그럼 같이 한번 검출 실험을 같이 해보실까요? 뭐 어려운 실험이 아니니까 같이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장갑을 낀 손에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네, 여기저기 꼼꼼하게 잘 바르고요. 그리고 그 손으로 영수증을 만져봤습니다. 영수증에 쓰인 글씨들이 순식간에 녹아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핸드크림 내에는 다양한 물질을 녹여낼 수 있는 용매제들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다양한 물질을 녹여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수증 내에 있는 BPA를 손쉽게 녹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방금 실험에서 봤지만 실제로는 그 영수증을 이렇게 막 마구 문지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물론 실험 효과를 더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문지른 건데요. 그런데 영수증을 이렇게 몇 초만 잡고 있어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자꾸만 있어도 위험해진다고요? 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교의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요, 이 핸드크림을 바른 손으로 영수증을 잡은 다음에 2초 만에 피부의 BPA 수치, 비스페놀 A 수치가 235 마이크로그램이 됐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 BPA가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이 인체 안전 기준치가 4 마이크로그램
g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60배에 달하는 수치가 거의 2초 만에 흡수가 됐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손 세정제와 각종 스킨케어, 우리 이제 핸드크림 같은 제품들에는 BPA 흡수를 100배까지 높이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핸드크림이 화학 성분을 잘 녹이기도 하고 또 잘 흡수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성이나 아이들은 이 비스페놀 A 수치 흡수가 더 잘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남성들보다 피부가 더 얇고 또 부드럽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손만 잘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실험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위험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 한 분을 섭외해서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사전에 실험 카메라라는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아이가 먹을 과자를 고르고요. 계산을 하러 가죠. 자,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데, 자, 영수증을 만진 저 손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죠. 자, 바로 아기 얼굴로 가죠.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역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자, 아예 저렇게 갖고 놀으라고 아기에게 영수증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영수증을 만진 손으로 이번에는 영수증을 만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기 입에 음식까지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늘 아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 핸드크림과 영수증 때문에 아기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 보니까 지금 저도 좀 아찔한데 이 비스페놀 A, BPA 이게 왜 영수증 안에 쓰이는 겁니까? 보통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계산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이 좀 따뜻하죠. 네, 맞아요. 이게 영수증에 쓰이는 가멸지라는 그 용지 때문인데요. 이게 네. 열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용지입니다. 열이 받으면 색이 변해서 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이라는 글씨가 써지는 건데 네. 그 색을 변하게 하는 성분이 바로 BPA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문제는 이 비스페놀 A가 포함되지 않은 특수 용지도 분명히 있는데 이 용지 가격이 일반보다 3배가량 비쌉니다. 결국 그래서 시중에 있는 영수증은 대부분 BPA가 들어간 일반 가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영수증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앞으로 영수증 받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가요? 일단 가능하시면은 핸드크림을 바른 손으로 영수증을 만지시는 건 좀 되도록 피하시고요. 네. 피치 못하게 영수증을 좀 보관하셔야겠다라는 경우에는 이 영수증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액이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비스페놀 A로 코팅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코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네. 금액이 보이는 부분을 반을 접으셔서 보관을 하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핸드크림을 바른 손으로는 영수증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영수증을 받는다고 하면 금액이 보이는 면을 안 보이게 이렇게 접어라. 그렇죠. 이런 정보군요. 네. 진정남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어느 시인이 염전에서 소금을 파먹고 사는 벌레를 노래했습니다. 머리에 흰털 수북한 벌레 한 마리, 소금물을 일렁이며 기어다닌다. 소금이 모자랄 땐 제 눈물을 말려 먹는다는. 눈물은 짭니다. 땀도 짭조름합니다. 땀은 몸이 흘리는 눈물, 눈물은 눈이 흘리는 땀입니다. 땀과 눈물의 소금기엔 쓰고 달고 시고 맵고 짠 삶의 5가지 맛, 오미가 녹아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가 어제 공항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꽤 유명합니다. 하지만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차 씨가 2014년 최순실 씨와 가까워지면서 벼락 출세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 아시안게임 영상감독,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총감독. 그가 만들었다는 뮤지컬과 체조시연회엔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오릅니다. CF 감독과 창조경제가 무슨 상관인지요? 예산 6천억 원을 쏟아붓는 문화창조 융합벨트도 지휘합니다. 차 씨는 멀쩡한 광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일단 수사를 받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공공기관장을 앞세웠습니다. 한 해 3천억 원을 주무르는 이 기관장이 광고회사 대표에게 퍼부은 협박 녹취록을 보면 조폭이 따로 없습니다. 묻어버리겠다. 광고주도 세무조사시킨다. 안 되게 하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는다. 광고회사 대표가 거역할 수 없이 높은 선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차 씨는 기자 질문을 받으며 울먹이더니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의자가 카메라 앞에서 펑펑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문화계를 쥐고 흔든 황태자답지 않습니다. 광고 회사를 강탈하려던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소금벌레는 고단한 삶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하루하루 땀 흘려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물엔 진심이 있습니다. 최순실과 하수인들은 세상을 우습게 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공부하는 보통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물엔 진솔한 삶의 소금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소금벌레가 아무리 목이 타도 마시지 않을 맹물입니다. 앵커 칼럼, 황태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11월 9일 오늘은 119 날짜에 맞게 소방의 날입니다. 또 이번 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인데요. 오늘만큼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서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따뜻한 난로 곁에만 있고 싶은 하루였죠. 서울이 영하 3.2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내일은 영상 1도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중부와 경북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았는데요.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부터 아침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퇴근길 대비해서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중부는 찬바람 때문에 체감기온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 전국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일요일 오전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네, 격동하는 세상의 궁금증도 계속 풀어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 50분 기대하십시오.